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오 기술주가 고평가됐다는 거품 우려에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1.62% 하락한 16,170.22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2011년 11월 9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3.1% 내린 4,054.11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9% 내린 1,833.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2천 건 감소한 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2만 건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2% 상승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연료 가격을 제외하면 전달보다 0.3%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가 37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재정 적자가 3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1,070억 달러에 비해 65%나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 재정 수입은 16% 증가한 2,16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지출은 14% 감소한 2,530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수출 지표가 2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영국 증시는 0.1%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는 0.66%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매달 자산 매입 규모도 현행 3,750억 파운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영란은행은 2009년 3월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동현입니다. 네, 목요일 미국 증시는 3월 FOMC 의사록 공개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었죠. 미국 중앙은행이 당분간 경기 부양책과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는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약세로 출발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고성장 모멘텀주의 매도세는 그칠 줄을 몰랐고 기술주와 바이오주들의 거센 매도세가 다른 주식들의 매도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요 1.62% 하락하면서 16,170.2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2.09% 하락하면서 1,833.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죠. 3.1% 하락하면서 4,054.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영국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영국 증시는 0.1% 상승하면서 6,641.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지수는요, 0.55% 하락하면서 9,55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0.66% 하락하면서 4,457.7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옵션 반길과 기준금리
발표가 겹친 데다가 중국발 압제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뉴욕 증시는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의 위력을 발휘해 줄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첫 순서는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기록적인 폭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진입하는지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견디질 못하네요. 네. 이 바이오테크주들이 좀 불안했는데 엊그제 반등이 좀 나왔었다가 다시 밀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고 시장 불안 요소가 많은 이런 부분이라서 앞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언론의 그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의 화면을 현재 보시고 계시는데요.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오늘 바이오테크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바이오테크주의 추락으로 인해서 상장지수 펀드가 5%가량 현재 낙폭이 있었고요. 일부 주식들의 가격은 10% 이상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면 벨웨더사가 집계하는 아이쉐어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가 장중에 6%가량 떨어진 이런 흐름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 주식들의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인터셉트 파마슈티컬, 이 바이오테크주인데요. 11% 이상 폭락세가 나왔고요. 파마사이클주도 11% 내려갔습니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은 8%가량 떨어졌고요. 이 밖에 오늘도 테슬라 모터스와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인들이 모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된 단어는 밸류에이션 이 단어였습니다. 네. 주요 트레이더들이 나스닥의 마켓 PER 대비 이 바이오주들의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게 점쳐져 있고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 증권 감독 당국이 현재 내사에 들어간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화면은 오늘 경제 채널 CNBC와 인터뷰 전화 대담을 가진 마크 파버의 화면인데요. 네. 파버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1987년에 시장의 추락보다도 올해 증시의 추락이 조금 더 나쁠 것이다. 조금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마켓 PER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마크 파버가 좀 나와 있고요. 이 마크 파버는 예로부터 좀 시장을 조금 잘 예상했나요? 그렇죠. 네.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많은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PER은 블룸버그 현재 집계로는 약 35배. 그 다음에 S&P 지수는 마켓 PER이 17배, 다우는 15배 정도 수준이니까 S&P 500 지수보다 현재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마켓 PER은 9배 수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금 좀 줄여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하락세가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고
시장이 이유 없이 떨어지는 부분이 워낙 무섭다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음 주까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주식들의 움직임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주간 고용지표는 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게 탄력을 좀 받지를 못했죠.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은 추세를 기조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입니다. 네. 주간 고용 지표는 나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4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노동부 오늘 발표된 자료 PDF 화면부터 보시겠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주간 고용지표는 32,000건이 2주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는 30만 건. 이 신청자 수가 내려갈수록 일단 시장에서는 좋은 추세로 판단을 하겠고요. 2주 전 수치는 6,000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2만 6천 건에서 33만 2천 건으로 올라갔고요. 4주 평균은 4,750건이 줄어든 31만 6,25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밑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 선으로 이제 표시된 것은 월 추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실선으로 내려간 부분이 이번에 주간 고용 수치가 나온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현재 떨어졌죠. 네. 2주 전에는 32만 6천 건을 올랐다가 이번에 이제 30만 건으로 떨어져서 그래프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뉴저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크게 변동이 없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이 크게 증가한 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내용이 이번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데도 17,000건이나 증가해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 30만 건 이하까지도 들어갔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로는 계속해서 고용수당을 신청받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277만 6천 건, 2주 전보다는 6만 2천 건 정도가 현재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이제 3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실업률은 2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6.7. 현재 수입물가 상승률도 이번에 새롭게 집계가 됐는데요. 0.6으로 2월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복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4월과 6월 고용시장의 개선 여건은 혹한의 내용을 조금 더 떨쳐버릴 이런 부분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언론 화면인데요. 제목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7년 내 최저 수준을 보였고 이것은 앞으로 강건한 경기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봐도 조금 더 자신감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중국의 3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기류를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좀 올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적절하게 이것을 제어하거나 시장 부양책을 타임리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지만 리커창 총리가 보아 포럼에서 이 수출 지표가 어제 발표된 이후에 임시적이고 변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중국의 상해 지수는 1.38%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인민은행이 현재 긴축 기조를 벌이고 지준율 인하 카드나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라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먼저 어제 발표된 수출 지표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블룸버그의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unexpectedly 이렇게 썼습니다. 예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3월에도 6.6%가 수출이 감소했고 수입은 11.3%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쇼크 수준으로 떨어졌었죠. 18.1%가 수출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리커창 총리가 철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16년까지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시장의 상황에 부합될 수 있는 효력은 다소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위안화가 연초 대비 2.3% 약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2분기 때 조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은 기류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인민은행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조사 결과 유럽중앙은행이 6월 정도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실까요? 정말 내놓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QE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 부양 조치를 좀 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IMF가 가장 총대를 메고 가장 강한 어조로 이제 경기 부양 조치를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블룸버그가 했는데요. 네. 많은 그 응답자 한 절반 정도 수준이 6월 정도에 QE 방식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OMT 프로그램의 변형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설문조사를 집계한 현지 블룸버그 보도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데요. 네. 여기 보시면 준이라고 썼죠. 6월 달에 아마도 레이트 컷, 여기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이런 내용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와 현재 가운데에 보이고 계신 드라기 총재, 그 다음에 옆에 왼쪽에는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와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CNBC 보도 화면을 통해서 현재 인터뷰 기사가 나온 그 BOD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Deflation risk are pretty limited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옌스 바이트만 총재고요. 따라서 분데스방크와 현재 ECB 드라기 총재가 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이 3월 0.5 정도밖에는 현재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그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교란 요인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6월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이유는 ECB의 추가적인 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가 6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4월과 5월에 경제 수치를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6월 경제 전망 보고서가 다소 경기가 위축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드라기 총재가 계속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 언제든지 어떤 카드라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죠. 영란은행이 금통위를 폐회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고 또 자산 매입 규모도 3,750억 파운드로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그 변동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시장의 관심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란은행의 이 금통위를 잘 살피는 부분은 연준과 비슷하게 금리 인상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ECB 내용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네. ECB가 이 QE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비 효과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틀간에 금통위가 폐의가 됐고 시장에서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영란은행이 최근에 영국의 집값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현재 언론의 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홀드 파이어 했습니다. 기준금리와 현재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앞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죠. 네. 프라이스 붐이라는 거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관심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5년 내 집값 상승률이 연율로 6%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영란은행의 조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경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그 폐해 정도가 심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카드는 내년까지는 일단 놔두고 현재 주택시장의 모기지 관련 내용을 조금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이런 그 정책 기조를 구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기자들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엊그제 IMF가 영국이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0.4% 올렸는데요. 인플레 내용들 이런 부분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하고 있지만 역시 이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의 상승이 나타날 경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우려가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의 가장 현재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오늘 소개해 주실 카툰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그 카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금요일이라 좀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프 부시 공화당이 이제 대표 주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나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게임 오브 드론 이렇게 썼죠. 이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 이제 임기가 다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타자들이 이제 대기를 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전 클린턴 대통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막루 안에 제프 부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프이라고 여기 써 있죠. 네. 공화당의 그 차기 주자로 현재 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현재 그 내용들이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에 보면 강탈자, 내시, 난쟁이들 이런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 이런 부분을 좀 패러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자로서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실업률 수치의 하락 이런 부분에서 힘을 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두둑한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태블릿 PC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유망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원화 강세 수혜주가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 중국 지표가 좋지 못했죠. 수입이 전년 대비 한 6.6% 하락을 했고, 수출이 6.6% 하락을 했고, 수입도 한 11.1%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그로 인해가지고 반등을 보이던 중국 관련주들이, 어저께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물론 종가상은 다시 또 플러스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어저께 하루가 마감이 됐었죠. 일단은, 중국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느냐,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이제 미니 경기 부양이든, 혹은 경기 부양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쪽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이제 팽팽하게 힘을 겨룰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부양 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중국 증시 보신다라면은 한 1.3%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관심을 좀 더 갖는다라면은, 일시적인 그 경기 민감주들 좀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익성 대기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죠. 태블릿 PC 부품주들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관련주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저께뿐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IT 부품주들 보신다라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띄었다라면은 올해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시장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 폭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올해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쪽으로만 영업이익을 한 1조 한 3, 4천억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 PC 부품 업체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LMS라든지 동아일텍, 이라이콤, 이녹스 등이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이들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고점대를 약간 행보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 행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간단하게 LMS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의 행보세를 보였다가 그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태블릿 PC 부품주들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코스닥이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시장 주도주로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가 기민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저께 다행스럽게 다시 1,04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저께 10원 넘게 하락을 했었고, 어저께도 좀 장중에는 7, 8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1,031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었죠. 시장 자체가 일단은 워낙 강세를 이제는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좀 분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네.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하나는 차익성,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를 노려가지고 차익 매물이 차익성 자금이 더 들어와서 관련된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더 좋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약간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좀 더 좋은 탄력도를 보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라든지 뭐 유틸리티 이런 종목군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3년 동안 이어져 오던 최하단 1,050원대를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뭐 지금 1,000원도 위태로울 수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워낙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이고 기존에는 1,050원대에서 반등을 보였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식료, 유틸리티, 뭐 금융주들 관심 유의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띠고 있고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CJ제일당, 뭐 대상, 뭐 그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 뭐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 충분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어쨌든 뭐 장중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종가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200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올해 처음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됐는데 당분간 2000포인트의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수 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에 좀 이런 모습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저께 한 3, 4일 만에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썩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추가적인 반등을 좀 실패를 한다라면은 중소형주들이 뭐 시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약간 답답한 답보 상태에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그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 말고 선물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위주로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보다는 중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김동석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의 매도세에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3.1%나 하락했습니다. 김동석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저께는 오르더니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 하락의 이유를 찾자라고 본다면 일단 지표는 아닙니다. 지표를 보면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약 32,000명 줄어서 2007년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고용이 구직 포기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실업률이 줄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네.
이 지표로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결국 시장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시장 내부를 보니까 그동안 미국 시장을 견조하게 이끌었던 업종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T와 하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바이오하고 이 IT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제 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럼 왜 하락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기간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그리 몰렸죠. 몰린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 부각. 무슨 말이냐면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 실적이 성장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비관론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닷컴 버블처럼 여러 기업이 시장을 상장했지만 결국에서는 살아남은 기업이 없듯이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그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락했다면 시장 닥터둠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나 IT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12개월 안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정도의 하락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나스닥과 다우를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다우 종합인데요. 다우 종합 60일선에서의 그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60일선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월봉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의 이격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락으로 가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의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로서 또 바닥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이제 바닥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틀 상승했죠. 재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왔네요. 그러면 오늘 또 바닥이니까 아마 오늘 밤에 또 반등하는 모습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추가적 하락 국면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인 부분이죠.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이나 상승에는 이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반전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전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끌었던 그 종목들, 또 시장을 이끌었던, 장기간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우리나라도 IT주와 의약주나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선전했던 게 한 3년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도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연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3월 수출이 급락했습니다. 2달 연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고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중국 얘기 좀 해주실까요? 중국의 지표, 수출입 지표가 너무 안 좋죠. 지난번에도 전년 대비 18% 정도 수출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4.6%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11%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버렸거든요. 또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강해지면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표가 나빠진다. 중국의 지표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중국은 1.3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나빠진 것 때문에 시장에게서는 두려워하는 투자가들이 많지만 지표가 나빠진 것은 시장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 경기 부양이 원할 땐 지표가 나빠야 되고 경기 부양이 필요가 없을 땐 지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이 조만간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고, 중국처럼 경기 부양이 필요한 데서는 지표가 나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나빠졌다는 것은 GDP 성장이 나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중국의 지표는 더더욱 나빠져야 된다. 계속해서 PMI 지수도 나빠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2007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벤버넌 계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시장에 영향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좋다라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 거고요. 과거에 벤버넌 계장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막판에 금리를 막 0.75%씩 떨어뜨려 버렸죠. 근데 그럼 뭐합니까? 기업들이 벌써 자금줄, 돈맥경화에 걸려서 리만 브라더스도 결국 파산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 쇼크를 받았던 상황이 됐거든요. 네. 중국이 시간을 더 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경기 부양의 대문이 나타날 때다라고 본다면 리커창의 발언을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시장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네. 중국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머리고요. 요 저점이 어깨라고 그런다면 이 지점에서는 바운딩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표가 2달 연속으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어떻게 합니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중국은 올해 굉장한 상승을 하겠구나.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중국장을 어떤 GDP는 낮췄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최소. 3,000포인트가 목표치가 1차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은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 중에서 위안화를 약세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올해가 아주 좋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관련주들을 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환율이 1,0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정말 95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950원대가 나온 것은 네. 재작년 8월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8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절상을 요구했는데 한국의 가치가 적어도 8%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8%면 그 당시가 얼마였냐면 1,080원. 80원에서 8%면요, 약 한 1,000원 살짝 깨지는 정도죠. 9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상을 요구했던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버티기 전략을 했었죠. 버티기 전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가 반비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950원까지 간다. 뭐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가기 힘들 거라는 거죠. 사실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뭐 장중까지 생각한다면 20원 넘게 받았어요. 이틀 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시장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어저께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환율에 대한 언급과 미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환율이 거의 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환율을 보면은 참 정부의 힘이라는 게 결코 약한 게 아니구나. 경쟁은 정말 강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매도와 매입을 보면요. 매입하고 매도하고 스프레드가 6원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9원이 빠졌어도 6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빠진 게 없었던 거죠. 보이는 숫자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저께 그 환율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환율 시장이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저는 1,000원이 붕괴될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1,000원 붕괴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거 서서히 빠지면서 시간을 끌면서 빠져야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아직 나중 얘기지만 일단 1,000원은 한 번쯤 일시적이나마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1,040원을 보면서 저는 오늘 미국 패닉장 별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환율은 1,050원에서 60원 사이에 2,050 정도의 지수가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1,040원은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를 가야 되냐면 2,100 이상을 가야 되는 지수대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오든 주가가 올라가든 결국 두 개의 키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의 영향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 하락은 매우 약할 것이고 오히려 전약 후강이 계속 연출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미국 상승할 때 우리나라 답보 상태에 있었던 모습이 미국과의 키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환율은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1,000원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가가 13개월 동안 상승을 할 거라고 좀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3개월 내에 아마 1,000원은 일시적으로 붕괴하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최소한 가야 할 지수가 지난번 2228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믿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뉴욕장이 폭락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뉴욕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늘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하락에 대한, 미국장 하락에 대한 부분은 시초가의 영향이 올 겁니다. 근데 시초가의 영향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역시 전략 후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0에서 2,100 사이의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2조 정도밖에 없는데 벌써 외국인들이 2,000에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2,000까지 오는데 3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매물을 거의 다 소화했다는 거죠.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박스권을 움직임을 주면서 그 박스권 상단에 오를 때마다 그 매물을 끌어내면서 이 물량 소화 과정이 3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장이 그 어떤 하락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거로 하락이 아니라 대형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닌 이상은 시장은 견뎌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완화적 기조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정부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의 장의 흐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오히려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